쌀쌀한 10월의 아침,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태석그룹 본사 최상층에서 장태석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7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이 도시 전체를 손안해주고 있는 듯했죠. 하지만 그 위풍당당한 외모 뒤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미술관 개관식이 있으시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사교 모임들이 유독 지겹게 느껴졌어요. 똑같은 얼굴들, 똑같은 대화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 도착한 태석은 습관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재벌가 사람들과 문학의 인사들로 가득한 공간이었죠. 그가 샴페인 잔을 들고 그림들을 구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작품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태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뒤로 넘긴 채 진주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갤러리의 조명 아래서 더욱 신비롭게 보였죠.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이곳 큐레이터예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석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장태석입니다.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진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건 젊은 작가의 작품인데 내면의 고독을 표현한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외로움을 담고 있죠. 태석은 그녀의 말에 묘한 공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참 흥미로운 해석이군요. 사람들은 보통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석은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지가 언제였던가 싶었어요. 젊은 시절 수많은 여성들과 만났지만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태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죠? 그런데 회장님 같은 분이 저 같은 사람과 차를 마시셔도 될까요? 나이 들수록 진짜 대화가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태석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묻어났습니다. 둘은 갤러리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태석은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반면 유진은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태석과 유진의 만남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그리고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나게 되었죠. 태석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유진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리고 싶습니다. 태석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강에 정박된 태석의 개인 요트 위에서 둘은 만났습니다. 석양이 지는 저녁 무렵 와인과 재즈 음악이 흐르는 낭만적인 분위기였죠. 유진은 실크 소재의 진한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머리카락과 어깨를 드러낸 드레스가 그녀를 더욱 매혹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이런 밤,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입니다. 태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유진은 와인잔을 들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런 분위기?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젊었을 땐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태석의 목소리에는 솔직함이 묻어났습니다. 와인이 몇 잔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유진은 작은 포트폴리오를 꺼내 보였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들인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태석이 포트폴리오를 넘기다가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누드 드로잉이었는데 모델은 다름 아닌 유진 자신이었습니다. 예술적이면서도 관능적인 선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었죠. 모델은 저예요. 그런데 이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을 도와주실래요? 유진이 태석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태석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진의 도발적인 눈빛과 달콤한 목소리, 그리고 바다 위의 낭만적인 분위기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고 마침내 강렬한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달빛 아래 실루엣으로 어우러진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다음날 아침 유진은 태석의 와이셔츠만 걸친 채 요트의 침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태석은 이미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젯밤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물론 회장님도 그러시겠죠? 유진이 태석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태석은 그녀를 품에 안으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태석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 이제 우리 사이에 격식 같은 건 필요 없지 않을까요?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유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태석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게 더 좋겠네요. 그럼 나도 유진 씨라고 부를게요. 태석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태석이 수표 한 장을 꺼내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유진 씨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걸 해드리고 싶어요. 유진은 그 수표를 받아들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 한편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특히 서로에게 친밀하게 대해주는 태석의 모습에서 진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석과 유진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태석의 외동딸 장소연은 아버지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소연이 아버지의 서재를 찾아왔습니다. 태석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좀 바쁘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 혹시 새로운 사업 때문인가요? 소연이 탐색적으로 물었습니다. 사업보다는 개인적인 일이야. 태석의 대답에 소연은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은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변호사인 그녀의 직업적 본능이 아버지 주변에 무언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태석은 유진을 상류층 파티에 동반했습니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자선 경매 행사였는데 유진은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태석의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태석 회장이 젊은 여자와 사귀나?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태석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유진은 파티 내내 완벽한 파트너 역할을 해냈습니다. 적절한 화술로 사람들과 대화했고 태석을 자연스럽게 보자 했죠. 마치 원래부터 이런 자리에 익숙한 것처럼 말입니다. 유진 씨는 정말 놀라운 여자예요. 태석이 유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태석 씨와 함께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유진이 달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나고 태석을 집에 데려다 준 후 유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그 인간 완전히 빠져들었어.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곧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끄는 유진은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윤정이의 사진을 꺼내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제 곧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유진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김도훈으로부터였죠. 요즘 잘 나가던데? 나도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고 있었어요. 김도훈은 그녀가 태석에게 접근한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연이 고용한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한유진이라는 여성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입니다. 그녀의 과거에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소연은 보고서를 읽으며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했어요. 태석은 유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금고에서 비자금 계좌 정보가 담긴 서류를 꺼내 유진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계좌들이에요. 유진 씨에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태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유진은 겉으로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핵심에 접근한 거였어요. 이런 중요한 걸 저에게 보여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유진 씨는 다르니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태석의 눈빛에는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태석이 잠든 사이 몰래 계좌 정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김도훈과 만났어요. 이거면 충분해. 당분간은 조용히 하고 있어. 유진이 김도훈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야,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아? 태석 회장 곁에 붙어 있으면서 이것밖에 못 가져와? 김도훈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 계획이 틀어지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유진이 경고했습니다. 한편 소연은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유진이 과거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윤정이라는 것이었어요. 윤정이. 이 이름이 왜 익숙하지?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과거를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태석은 점점 유진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달라지거나 과거 이야기를 할 때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유진 씨 혹시 숨기는 게 있나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뭘 숨기겠어요? 유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저는 유진 씨를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태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유진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복수 계획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태석의 진심이 느껴져서 혼란스러웠어요. 특히 태석이 자신을 바라보는 순수한 눈빛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도훈은 더욱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큰 건 한번 터뜨리자. 태석 회장 계좌에서 돈 빼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 미쳤어? 그렇게 하면 바로 들통나. 유진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시간 끌수록 위험해진다고. 김도훈이 압박했습니다.
유진은 점점 곤란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복수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태석에 대한 진심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도훈이라는 과거의 짐까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와 사진들, 그리고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까지 모든 것이 한 곳으로 모아졌어요. 윤정이와 태석의 과거, 그리고 한유진의 정체까지 말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연이 아버지의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해서요.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연아, 네가 무슨... 아버지, 이걸 보세요. 소연이 조사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여자는 윤정의 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태석은 서류들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정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젊은 시절 사랑했지만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여자, 그리고 그 때문에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둔 죄책감까지 말입니다. 이럴 수가? 태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유진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이었지만 서재 안의 분위기를 보고는 금세 상황을 파악했어요. 안녕하세요, 소연씨. 유진이 인사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윤정이라는 여자를 버린 거 기억나세요? 이 여자는 바로 그 딸이에요. 소연이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태석은 충격을 받으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인가요? 유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럼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나요?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복수하려고 접근했죠.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로 태석 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거짓말하지 마. 소연이 외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유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엔 엄마를 버린 당신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가 됐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태석은 유진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배신감과 동시에 그녀의 눈물이 진짜라는 것도 느껴졌어요. 수십 년 전 윤정이를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제 앞에서 사라져주세요. 태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태석씨, 유진이 애절하게 불렀습니다. 나가라고 했어요. 태석이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태석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분노보다는 깊은 상실감이 더 컸습니다. 유진이 떠난 후 태석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소연은 아버지의 상태를 걱정하며 지켜봤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식사라도 하세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혼자 있고 싶어? 태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태석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 윤정이와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과 가문의 압력 때문에 결국 그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태석은 후회했습니다. 며칠 후 태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장님,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겁니까? 이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태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한유진에게 남긴다는 것이었어요. 소연에게도 물론 많은 몫이 있었지만 유진에게 남기는 부분이 예상외로 컸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연이 유언장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제가 윤정이에게 못해준 것에 대한 속죄예요. 태석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아버지를 속였어요.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중에 감정은 진짜였어요. 제가 느꼈거든요. 태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태석은 완성된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유진에게 전달하라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마지막 선물이자 용서의 표시였어요. 한편 유진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복수 계획은 성공했지만 마음은 조각조각 부서진 것 같았어요. 태석에 대한 진심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김도훈이 찾아왔습니다. 야, 이제 그만 정리하자. 돈 좀 빼내고 튀는 거야. 그만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유진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한 게 뭐야? 김도훈이 화를 냈습니다. 더 이상은 안 해. 그리고 너도 이제 그만 내 앞에서 사라져.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도훈은 유진의 단호한 거절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는 없었어요. 야, 한유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김도훈이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손 떼? 유진이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너 혼자 다 해먹으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줬는데. 김도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유진은 김도훈의 위협적인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태석에 대한 진심이 생긴 지금 복수보다는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내가 태석 씨를 진짜 사랑하게 됐다고. 이제 그만하자. 유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넌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접근한 거잖아. 갑자기 무슨 사랑 타령이야? 김도훈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석의 비서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유 원장을 전달하러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진은 김도훈을 뒤로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야? 김도훈이 유진을 따라오며 유 원장 봉투를 보았습니다. 유진이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석이 자신에게 엄청난 재산을 남겨준다는 내용이었어요.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물을 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면 대박이잖아. 이제 정말 끝장이다. 김도훈이 흥분하며 유 원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 유진이 유 원장을 품에 안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김도훈은 유진을 붙잡으려 했고 둘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의 아파트는 2층에 있었는데 계단 근처에서 벌어진 싸움은 점점 위험해졌어요. 놓으라고. 김도훈이 유진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절대 안 돼. 유진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발이 계단 모서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혔어요. 김도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유 원장을 집어들고 도망쳤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유진을 발견한 것은 아래층 주민이었습니다. 급히 구급차가 불렸고 유진은 중태에 빠진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병원에서 유진의 의식이 돌아온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유진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침대 옆에 앉아있는 태석병원에서 유진의 의식이 돌아온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유진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침대 옆에 앉아있는 태석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의 표정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깨어났군요. 태석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태석씨, 왜 여기에? 유진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유진씨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우선 몸이 걱정됐습니다. 태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끝까지 저를 믿어준 거예요? 태석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대답했습니다. 믿었어요. 끝까지. 유진씨의 마지막 눈물이 진짜였다는 걸 알았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태석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났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한 달 후 유진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태석은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소연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인가요, 아버지? 소연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제가 정하고 싶어요. 이번만큼은 제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태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석과 유진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의 마을이었어요. 태석이 미리 마련해둔 작은 집에서 둘은 조용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태석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태석씨. 이번엔 정말 진짜로요.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태석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고 유진은 마을 문화센터에서 미술 강의를 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태석이 잠든 사이 유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유진은 서랍에서 어머니 윤정이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유진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랑과 폭수 사이에서 흔들리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유진은 천천히 일어나 태석이 잠든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태석의 모습은 무방비했고 순수해 보였어요. 태석씨? 유진이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정말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덧붙인 말은 오싹했습니다. 복수도? 마찬가지예요. 유진의 입꼬리에 번진 미묘한 미소와 함께 이야기는 끝을 맺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더 치밀해진 복수의 완성이었을까요? 모든 것은 의문 속에 남겨진 채 달빛만이 조용히 그들의 미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